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교재 3페이지로 가죠. 그리고 오늘 나간 자료 있죠? 1회 변시 기록 메모 예시입니다. 그것도 바로 볼 거니까 옆에 펴두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진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번 특강 같은 경우는 노수환 교수님 책으로 가지고 쭉 훑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재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가 지금 거의 800페이지까지 가죠. 그리고 우리 지금 강의 일정이 딱 10일이거든요. 그럼 단순 계산하면은 지금 뭐야? 하루에 한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 진도를 꼭 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 앞부분에는 그래도 그냥 줄글로 써 있는 거지만 결국 몇 장만 쭉 넘겨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교재의 컨셉은 뭐예요? 쟁점별 사례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기록에서 무면공, 쟁점 사유별로 쪼개가지고 문제를 다 쪼개서,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진도별 사례집 딱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딱 그 진도별 사례집에 대응하는 쟁점별 딱 문제 정리집이에요. 그래서 문제 요약과 그에 대한 답안 해설, 답안 예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되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좀 설명할 것도 많고 밀도가 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꼼꼼하게 전체를 다 볼 것 같으면 이게 강의 일정을 한 20일 정도는 잡아야 되는 분량입니다. 근데 물리적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기록 특강을 20일, 30일 동안 할 수는 없으니까 딱 10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필요한 거 위주로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급 조절을 좀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에서 변시 기출 문제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변시 기출 문제 위주로 보고, 이제 변시에 아직 기출 안 됐지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유형이나 쟁점 같은 걸 이제 추가로 볼 건데, 지금 변시가 이제 13년이 실시가 됐죠. 13회까지 기출이 나온 상황에서 웬만한 유형은 이제 출제가 다 됐어요. 그래서 뭐 항소이유서나 이런 것들 출제 안 된 양식이나 이런 거는 좀 추가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제 무명공 쟁점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유형은 웬만큼 다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좀 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복습 단계에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게, 이게 혼자서 쭉 풀어본다고 했을 때 당연히 수업에서 다룬 거는 수업에서 다룬 거 위주로 지적하고 추가하고 뭐 이런 것들 설명 들은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복습을 할 건데, 복습 단계에서 수업 시간에 다룬 변시 기출 한정해가지고 내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할 건지, 아니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변시 기출 수업 시간에 다룬 건 당연히 정리하고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모의고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 부분까지 해가지고 쟁점이니 뭐니 문제니 답안 작성이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내가 복습 단계 정리할 거지 선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 보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다 봐가지고 뭐 나쁠 건 하나도 없죠. 근데 뭐야? 지금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아마 헌법 뭐 이런 것도 지금 일순환 진행 중일 거고 핵심 강의 진행 중일 거고, 기존의 민사나 형사 같은 것도 육모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막 많이 밀려있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시간 분배를 해봤을 때 이게 내가 기록에 올인해가지고 하루 왼종일 막 이렇게 할 수, 10일 동안 풀로 기록을 메인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책을 복습 단계에서 전부 다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보겠다라고 잡는 거고요. 그게 안 되고 다른 두세 과목, 막 한두 과목이랑 병행해가지고 봐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변시 기출 위주로 보겠다. 수업 시간에 좀 추가로 다루는 거 위주로 추가해서 보겠다. 좀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 상황에 맞춰서 가셔야 돼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다 보는 게 좋은 거죠. 현실적으로 다 볼 시간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죠.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좀 호흡을 빨리 갈 거예요. 진도가 빡빡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당연히 뭐요? 어쨌든 기록 공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한 바퀴 돌아가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게 지금 기본 강의가 아니죠. 기본 입문 강의가 아니라 지금 뭐야? 형법 심화 강의, 형소법 심화 강의, 기록 심화 강의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기본 강의를 따로 들었든 아니면 학교에서 형제실이나 검찰실 뭐 실무 과목이나 아예 그냥 변시 기록용 전공 과목 같은 걸 한 바퀴를 들었든 어쨌든 최소한 형법 공부 한 바퀴, 형소 공부 한 바퀴, 기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숙지는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가 됐다라는 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법 공부도 한 바퀴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예 내가 살면서 기록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상태다 그러면 기본 강의로 가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내용 공부가 뭐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내용 공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우리가 형법, 형소도 사례집으로 들어가고 객관식 문제 푸는 것처럼 내용 공부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사례니 객관식을 풀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록도 똑같아요. 기록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내가 아예 제로라고 하면 이 문제풀이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기본 강의를 듣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뭐요? 특별법에 대한 정리는 돼 있어야 돼요. 학교 수업 들으면서 이 특별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수님 자료랑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든, 아니면 특별법 특강 같은 걸 아예 따로 들어가지고 했든, 특별법에 대한 숙지도 어느 정도 돼 있는 걸 전제로 이제 써먹고 문제 푸는 거 설명 위주로 가는 거지, 그런 기초적인 설명 같은 걸 꼼꼼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 상황에 맞춰가지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부족한 것들은 좀 채워 넣으셔야 돼요. 아예 제로 베이스다 그러면 기본 강의 이제 5월에 한 거 있죠. 뭐 그런 거 인강을 듣거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기록 공부는 그 숙지가 돼 있는데 기록이라는 게 뭔지도 알고 어느 정도 문제도 본 적도 있고 뭐 형제실이라도 들었고 했으면, 근데 특별법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특별법 인강 딱 그 기본 강의 했던 거 4일 딱 쪼개가지고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도 추가로 듣든지 해가지고 보완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페이지 바로 가죠. 자, 문제 들어가기 전 서론입니다. 기록 작성에 일반해가지고요. 자, 가번 보세요. 어차피 뒤에 문제 예시 보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좀 이제 기록 읽는 방법 리마인드를 합니다. 자, 가번으로 가셔가지고 메모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쓱 얼른 눈으로 빨리 훑어보시면, 꼼꼼하게 이제 같이 읽고 이런 건 없어요. 기록 강의에서. 쭉 얼른 훑어보시면 뭐예요? 메모는 해야 돼요. 이게 옛날 시험 있죠. 옛날 시험이 한 1회부터 한 4회, 5회까지는 뭐 그때 시험도 원래 메모해야 되는 시험인데, 그때는 워낙 다들 기록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막 사례 공부한 걸로 발로 쓰고 해도 그냥 붙는데 지장 없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그냥 메모 안 하고 그냥 대충 어떻게 끄적끄적 해가지고 봐도 붙는데 지장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먹히던 시절인데, 지금 10회가 넘었죠. 한 7회 이후부터는 기록 난이도가 계속 계단식으로 뛰어가지고 현재 난이도에서는 메모를 안 하고 기록 푸는 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어디 이상한 막 선배들이 와가지고 아 형사 기록 메모 안 해도 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요? 메모를 어떻게 할지 이제 그 강약 조절이에요. 메모를 좀 더 시간을 소요해가지고 빡빡하게 할 건지, 아니면 시간 같은 게 좀 부족하고 메모 같은 거에 너무 집중하면 답안 쓰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메모를 좀 덜 하고 시간 분배를 좀 덜 하는 대신에 실제로 이제 답안 쓰고 할 때 좀 더 보완해가지고 시간 분배를 해가지고 쓸 건지, 빡빡하게 메모할 건지 대충 할 건지, 요거를 이제 본인이 기초적인 메모 예시를 가지고 이 정도 메모는 해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라고 배워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자기가 실제로 통기록을 풀어보셔야 돼요. 통기록을 풀면서 기존 메모 방법 배운 거를 수정해가지고 아 나는 이 정도로 메모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간 자료 한번 보세요. 그 메모법이라는 거는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메모는 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옛날 그 연수원 체제에서도 메모를 형제실이나 검찰실무나 형사 변호사실무 다 이제 실무 과목이 3개죠. 형사는 각각 수업에서 이제 메모를 해라라고 교수님들이, 형제실 교수님들이 메모를 해라라고 말은 하시지만 뭐가 없어요. 연수원 공식 교재나 자료에 메모법이라고 주는 건 없어요. 그럼 그 연수원 자료 같은 거에서 돌아다니는 메모법이라는 거는 그냥 족보 같은 겁니다. 그 반에서 내려오는 메모법이 따로 있어요. 연수생들끼리 따로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무슨 서울대 동문회, 무슨 경찰대 동문회에서 내려오는 메모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방법 같은 거는 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드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변시 기록이 기본 베이스가 형사 변호사 실무보다는 형사 재판 실무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형사 변호사 실무 메모랑 검찰 실무 형제실 메모, 형제실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형제실 메모 베이스로 해가지고 검찰 실무 메모랑 형사 변호사 실무 메모 약간 조합해가지고 가장 우리 변시 기록에 좀 맞춰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모법은 약간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노수환 교수님도 지금 메모를 해라라고 하시지만 뭐 이렇게 막 표를 그려가지고 틀을 막 주시는 건 없죠. 왜냐하면 원래 연수원 교수님들은 그렇게 메모법 안 가르쳐요. 메모법이라는 건 그냥 교수님들은 해라라고 끝내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경우 연수생들끼리 전해져 내려오는 거고, 제가 드리는 것도 그런 메모법 이제 응용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메모가 형제실 메모 같은 경우는 기본 메모가 2장 들어가요. 검찰 실무 같은 경우는 3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근데 우리 변시 기록이 2시간짜리 시험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건 없으니까 딱 필요한 거 해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모 예시 한번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딱 절반을 쪼개가지고 왼쪽, 오른쪽 보시면 돼요. 왼쪽의 메인이 뭐예요? 지금 공소사실 메모가 메인인 거고 오른쪽 메모의 메인이 뭐예요? 증거 메모입니다. 자, 그래서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세분해가지고 목차 잡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정 및 부인 취지가 어디서 잡히는 거예요? 제1회 공판조서 모두 진술 단계에서 피고인의 인부 진술이죠. 이렇게 딱 멘트를 던졌을 때 제1회 공판조서가 뭔데 이렇게 떠오르시면 기록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기록 공부를 변시 기록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금 얘기한 제1회 공판조에서 인부 진술 단계에서 쟁점이 분류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쓸 건지 저쪽으로 쓸 건지에 따라 기록을 읽는 방법이 달라져요. 근데 방금 딱 이 1회 공판조에서 인부 체크하는 거자라고 멘트를 던졌는데 그게 뭐야라고 물음표가 뜨면 그냥 변시 기록 공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좀 추가 보완할 것 같으면 추가 보완하거나 아예 뭐 강의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딱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그래서 1회 공판에서 인부 취지 인정합니다, 부인합니다고요. 부인했을 때는 부인 취지까지 잡히죠. 자, 여기서 부인하는 순간 뭐야? 사실인정 쟁점으로 잡혀가지고 증거관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인정하면 뭐야? 자백보강법칙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면 법률 판단 쟁점으로 해가지고 법리에 대한 포석 결론으로 가는 거고 증거관계 하나하나 검토할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쟁점 잡힙니다. 부인하니까 사실인정 쟁점 잡히는 거고 인정하는 것들은 추가로 공소장 같은 것도 있고 기록 분석해가지고 쟁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증거 메모로 가서 플러스는 피고한테 유리한 증거니까 뭐요? 피고한테 유리한 증거. 그리고 마이너스는 피고한테 불리한 증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에 위치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요? 검사 제출 증거예요. 검사가 유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니까 불리한 증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에 위치한 증거들이 검사 제출 증거가 되는 거고 사실인정 쟁점에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검토하는 것도 이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는 거를 검토해서 날리는 거죠. 그리고 신빙성 탄핵을 할 때도 신빙성 탄핵의 대상은 이 마이너스 증거에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쳐낸 나머지에서 탄핵 대상을 특정해가지고 탄핵을 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나서 탄핵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들이 어디 써 있는 거야? 플러스에 써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채워둬야 되지 찾아가지고. 그래서 검사 제출 증거,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신빙성 탄핵에서의 탄핵의 대상이 마이너스 쪽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탄핵의 대상을 탄핵하는 근거들이 플러스에 써 있는 것들이에요. 탄핵까지 쭉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 뭐야? 부족 증거 설시죠. 이러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하고 달리 없다 해서 그 부족 증거도 뭐야? 마이너스 증거죠. 마이너스란 그래서 증거 메모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지금 다 답안 작성이 끝납니다. 여기에 있는 거 나열하면 검사 제출 증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 하나, 두 개, 세 개 찾아가지고 쳐내는 거고 여기서 탄핵 대상 잡아가지고 플러스란에 있는 탄핵 근거 잡아가지고 문장 쫙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부족 증거 설시 또 역시 마이너스 아까 쳐내고 탄핵한 나머지가 부족 증거죠. 이러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하고 달리 없으니까 오른쪽의 결론 후단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합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자, 메모를 왜요? 메모 가지고 답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모를 빡빡하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메모를 했으면 나중에 답안 작성 단계에서 내가 답안을 작성할 때 메인으로 보고 쓰는 게 문제 기록이 아니라 메모가 됩니다. 메모를 메인으로 놓고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기록은 이제 문장이나 표현 같은 거 페이지 표시 다 해놨잖아요. 얼른 페이지 표시 가지고 메모해 놓은 거 페이지 보고 얼른 펴가지고 베껴가지고 표현 같은 거 베낄 때 문제 찾아보고 하는 거지. 메모를 했으면 메모를 보고 답안을 써야 됩니다. 메모 기껏 해놓고 다시 문제 뒤져가지고 답안 쓸 것 같으면 메모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메모 안 하는 이제 답안 문제는 없다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의 기본 목차다 봐두시고 다시 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자, 메모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순서대로 하되 자, 메모의 시 왼쪽 상단에 보시면 공소제기일적 태식하고 합니다.
왜냐면 공소시효 완성 여부니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니 공소제기 후 철회니 이런 거 할 때 공소제기 일자는 습관적으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찾으려면 귀찮고 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공소제기 일자는 상단에 박아놓고 필요하면 얼른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피고인 나열한 다음에 쭉 써있죠. 죄명 쓰고 공소사실도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 품이에요. 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범죄의 종료일자만 쓰는 게 아니라 공소장에 등장하는 범죄 관련 시간은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뭐가 중요할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장소 쓰고, 자, 피해자도 말은 피해자지만 등장인물 다 여기다 몰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자 등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라는 게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범행의 객체일 수도 있고 중간에 전달책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피해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피해품이지만 사람 아닌 물건을 여기다 그냥 다 몰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사전입니다. 앞에 분류하기 애매한 것들 기타 부분에 몰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읽다 보면 이렇게 딱 메모를 해놓고 나서 기록을 한창 이제 수사 기록 같은 걸 읽다 보면 이게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공소사실도 여러 개고 막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니까 어떤 식의 문제가 있냐면 기록을 한창 읽어봤더니 자 1회 그 메모 한번 보시면 어떤 진술서 같은 걸 막 읽게 됐어요. 근데 진술서의 작성자 진술인이 조범생이란 이름이 갑자기 떠요. 근데 앞에 하도 막 정신없이 읽다 보니까 당장에 뭐야 조범생이 뭐 하는 사람이었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막 공소장을 뒤져가지고 조범생 이름을 뒤지고 있으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을 우리가 어디다 몰았었어요? 피해자에 몰았었으니까 피해자 쫙 훑어보면 조범생이 걸리는 공소사실이 교특이구나가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공소사실 메모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3페이지로 오셔가지고 범죄의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 등을 간단히 메모를 해요. 그래서 지금 메모의 시는 가장 꼼꼼하게 정석적으로 메모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빼는 식으로 간결화시키는 거를 방향으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더 복잡하게 메모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왜 순서가 일시장소 피해자 피해품이겠어요? 공소사실의 문장 구성 자체가 주체, 일시, 장소, 객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장을 읽는 순서대로 지금 메모하라고 지금 목차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3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나머지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끝에 세 줄 보시면 자, 증거 메모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메모예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메모에다가 증거를 메모할 때는 항상 무조건 습관적으로 뭐요? 페이지 표시를 같이 합니다. 왜? 문장을 메모로 베낄 수는 없어요. 그럼 답안 같은 거에서 문장 인용을 하고 표현을 기록해서 찾아 베껴야 될 때는 해당 페이지를 펴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서 밑줄 같은 것도 쳐놓고 했겠죠? 얼른 그거 찾아가지고 베껴 쓰는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때 또 뒤지고 있으면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항상 습관이 메모를 할 때는 해당 페이지를 괄호에 무조건 쓰는 게 기본이에요. 이건 어떤 메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메모 예시 보시면 다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 이게 그나마 좀 출판되는 교재에 들어가는 예시니까 표현 같은 것도 이름 같은 것도 세자 끝까지 써놨는데 실제는 뭐야 나만 알아먹으면 되기 때문에 저보고도 실제 메모하라 그러면 그냥 김토건은 김 동그라미고 이달수는 이 동그라미예요. 피해자는 그냥 V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만 알아먹으면 되고 세자 쓰는 거랑 한자 쓰는 거랑 시간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 나만 알아먹을 수 있게 딱딱 키워드 맞춰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단락 보세요. 자, 첫 번째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가 뭐야? 아까 인부 단계에서 부인하는 게 기본이죠. 부인하는 순간 사실인정 쟁점이 잡혀가지고 후단무죄 증거와 함께 검토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증거 메모 꼼꼼히 해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모 예시를 봅니다. 증거 메모, 지금 이게 1회 시험이니까 역대 시험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이고 가장 전형적으로 나온 기록이에요. 쟁점이. 사실인정 쟁점 같은 거. 목차도 가장 전형적으로 나와가지고 1회 가지고 기본 강의 예시로 들거든요. 항상. 자, 증거 메모를 한번 보시면 피고인 김토건 딱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요새 같으면 김토건도 막 4-5개 나오거든요. 공소사실. 자, 특수강도 교사에 대해서 뭐 내용은 모르더라도 증거 메모를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엄청 빡빡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달수 보시면 이달수에 대한 횡령, 성폭, 교특, 사기 중에 성폭에 대해서도 막 빡빡하게 들어가 있죠. 자,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나머지 횡령, 교특, 사기는 그냥 마이너스에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뭐요? 빡빡하게 들어간 거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니까 사실인정쟁점으로 잡혀서 답안 검토와 답안 작성 자체가 어떻게 돼요? 증거관계 검토로 들어가니까 그 검토할 증거 메모가 빡빡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뭐야? 인정하는 공소사실들이니까 사실인정 쟁점이 잡히지 않고 그냥 법리 쓰고 포섭해서 결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쟁점 찾고 그 찾은 쟁점에 대한 포섭함에 있어가지고 기다 아니다, 유죄다 무죄다, 면소다 공소기각이다, 딱 사안 검토할 때 들어갈 증거 하나씩만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플러스에 들어가죠. 당연히 유리한 무명공 논쟁이니까 또 유리한 거니까 플러스 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에 이렇게 하나씩 찾아놓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보강 증거예요. 공소사실 인부 단계에서 인정하지만 사실인정 쟁점 후단 무죄로 빼는 게 딱 하나가 뭐야? 자백 보강 법칙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백 보강 법칙으로 인정을 하지만 사실인정으로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뭐야? 증거 능력 있고 자백과 독립한 증거를 기록 읽으면 싹 나오는 거 하나만 딱 써놓으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를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는 보강 법칙은 문제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찾은 법률 판단 쟁점에 따라 가지고 법리 포섭해서 결론 내리면 되는 거다라고 지금 메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 증거는 누락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습관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강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거를 딱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 개 찾을 것도 없어요. 쓸 것도 아니니까. 하나씩 찾아가지고 채워놓고 이제 메모를 완성해가지고 답안 쓰기 직전에 메모 전체 검토가 한번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 란에 딴 거는 보강 증거 될 만한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유독 이 공소사실만 뭐가 없다 그러면 이거 보강 증거 들어가는 보강 법칙 적용되는 케이스인가 의심해보고 한번 다시 훑어보고 마무리해가지고 보강 법칙 적용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답안 작성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요령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세부적인 건 다시 뒤에 문제 보면서 한 번씩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4페이지 보세요. 자, 메모는 방금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메모 예시 다시 보셔가지고요. 내가 메모를 좀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난 도저히 할 자신이 없다. 나는 좀 더 줄이겠다라고 하면 뭘 줄이는 거야? 오른쪽을 줄이는 건 없어요. 아까 딱 중간으로 쪼개가지고 오른쪽이 증거 메모 결로 여기를 줄이는 건 없어요. 증거 메모를 줄이는 건 없습니다. 이미 줄여놓은 거예요, 이 메모는. 원래는 증거 메모의 형제실 같은 거의 기본은 법정, 그러니까 공판 단계 제출 증거, 검찰 단계 수집 증거, 사경 단계 수집 증거, 기타 피고인 측 제출 증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끊어가지고 원래 증거 메모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시험은 그렇게까지 정치하게 해봤자 시간만 걸리니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놓은 겁니다. 이미 한번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날리는 건 없어요. 증거 메모를 안 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왼쪽밖에 없어요. 공소사실 메모밖에 없어요.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공소사실 쟁점 관련 문제되는 것만 간단하게 쓰고 나머지 이렇게 세부 목차 나눠가지고 쓰는 건 생략하게 딱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 인부 부분이랑 쟁점 부분도 날릴 수가 없어요. 인부는 기록 읽을 때 가장 초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체크해가지고 쟁점 분류를 해야지 증거 메모가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를 생략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쟁점은 뭐예요? 쟁점 키워드를 잡아야지 그거 가지고 문제도 찾아 읽을 거고 답안 쓸 때도 키워드 가져가지고 답안 쓰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부 취지랑 쟁점란도 생략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략할 수 있는 건 공소사실 메모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잡아두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메모용지 주죠. 비용까지 따로 들여가면서 시험장에서 메모용지를 준다는 건 이게 비용 문제도 있고 관리 감독 문제도 있어요. 백지를 주는 건 컨닝 위험성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야? 시험을 만들고 운행하는 측에서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지를 준다는 얘기는 메모를 하란 얘기예요. 이 시험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메모를 안 하면 문제를 제대로 못 푼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메모를 법전을 왜 줘요? 법전이 없으면 문제를 제대로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법전 주는 거고 메모용지를 왜 줘요? 메모를 해야지 문제를 푸니까 메모용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 안 하는 거 없다고요. 하도 그걸 계속 물어보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메모해야 됩니다. 요새 시험에 메모 안 하는 거 없어요. 한 10년 전이면 몰라도. 자, 대신에 뭐예요? 이제 시험 시스템이 바뀌었죠. CBT잖아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용지에 하라 그래요. 용지에 할 때도 여러분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접으라 그래요. 왜? 자를 가지고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자가 뭐 30cm, 50cm 자를 들고 갈 수 있으면 이렇게 그 큰 메모, 이게 메모 용지가 훨씬 크게 나오잖아요. 비포보다. 거기다가 막 자로 줄이라도 긋겠지만 우리가 시험장에 무슨 50cm 자를 들고 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 들고 가는 12cm 자 같은 걸로 이런 거 구획도 잘 안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구획하라 그래요? 접으라 그래요. 이것도 메모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가로로 4번 접고 세로로 4번 접으시면 2의 4제곱이니까 16줄 16칸이 나와요. 그럼 16줄이면 공소사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하나에 한 줄씩 잡으면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16칸이죠? 그래서 지금 위에 목차 보시면 피고인 한 칸, 죄명 한 칸, 일시, 장소, 피해자, 품, 기타 한 칸씩이에요. 그리고 인부, 쟁점 한 칸, 두 칸, 증거 플러스란 두 칸 잡고 증거 마이너스 세 칸 잡고 결론 비고 한 칸씩 잡으면 딱 16칸 나옵니다. 그런 것도 실제로 작성을 해볼 생각을 하면 이제 다 맞춰서 하게 돼요. 처음에는 저 소리를 뭘 위치하게 접고 앉아 접어야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접으라고 합니다. 접는 것도 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번째까지는 그냥 접어줘요. 근데 3번째 접고 그 사이 바로 그냥 4번째까지 접으려고 그러면 종이가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안 접어져요. 그럼 3번째까지는 바로 접고 4번째는 나눠가지고 2번 접어야 돼요. 그런 것도 접어봐야 알아요. 메모를 할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시면 그런 것들 아 이게 한 번에 안 잡히는구나.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2번에 나눠 접어야지 이런 것도 다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너무 유치해가지고 이런 것도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그냥 이렇게 듣고 막 넘어가고 안 해보고 시험장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BT잖아요. 그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노트북에 CBT에다가 메모하세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저도 이번에 CBT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례도 그렇고 사례 기출 해설 회차별은 다 내잖아요. 사례 그 회차별 그 사례 해설도 그렇고 기록 해설도 그렇고 다 뒤에다가 모범 답안 뒤에다가 CBT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체 CBT 작업을 했거든요. 분량 맞춰가지고 해보니까 CBT에 메모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차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공소사실 메모 한 문단, 인부 쟁점 메모 그 다음 한두 줄, 그 다음에 증거 메모 한 문단 두 문단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 내는 것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거 메모 같은 것도 그냥 노트북에 쳐가지고 해버리고 실제로 그 메모해 놓은 걸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답안 문장 작성할 때 생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메모해 놓은 문장 같은 거 이제 키워드 같은 거 활용해서 앞뒤 붙여가지고 말 만들고 하면 훨씬 시간 절약도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메모 형식은 이 따로 준 메모 예시로 잡되 실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시험장에서 이제 답안 작성 문제 풀고 할 때는 CBT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해봐야 돼요. 이게 형법, 형소법 지금 심화 강의할 때도 계속 얘기했었죠. 사례 답안 써봐야 됩니다. 자, 기록은 그야말로 뭐야? 통기록을 써보셔야 돼요. 이게 노수환 교수님 책이 정말 좋은 책이긴 한데 이 책만 봐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 뭐야? 회차별을 딱 시간 맞춰가지고 전체 통기록을 메모하고 메모한 거 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답안을 쫙 써보고 하는 훈련은 이 책만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책을 보든 안 보든 뭐 기본 강의를 듣든 이 책으로 하는 지금 이번 강의를 듣든 항상 그 다음 단계는 뭘로 가셔야 돼요? 통기록을 써보셔야 돼요. 이거는 CBT에다가 메모해라. CBT에다 메모해야지 결심한다고 시험장에 써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기본적인 메모 틀을 잡아놓고 손으로도 한번 쓰는 식으로 해보고 메모 용지에다 따로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도 한번 해보고 해요. 답안 작성은 노트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메모를 손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는 거랑 비교해가지고 다음 회차 풀 때는 CBT 하라고 해서 지금 CBT 어떻게 쳐야 될까? 문단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자기 손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쵸? 말만 들어가지고 그건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은 CBT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거는 좀 줄여야 될 거, 이거는 문단을 나눠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메모를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하니까 뭐야 문제지 좀 접거나 막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실제로 두 개를 나란히 연달아서 해보니까 메모는 그래도 손으로 용지에다 하는 게 낫겠다. 메모도 CBT 하니까 훨씬 낫겠다. 이건 개인적인 호불호 문제인 겁니다. 그거를 비교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연달아가지고 연달아서 또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해보고 나는 그래도 용지에 따로 하는 게 낫겠다. CBT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이 되면 그 다음 이제 전체 회차별로 풀 때는 내가 결정한 거에 맞춰서 메모하면서 문제 풀고 답안 쓰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내년 1월 시험 대비라고 했을 때 1회부터 13회를 회차별을 전체 다 써보고 푸는 거는 물리적 시간이 안 될 겁니다.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사례도 해야 되니까. 대신에 뭐야? 최소한 5개는 해보라고요. 아무리 이게 시간이 없고 바쁘고 이게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손이 아파서 못 써요. 핑계라도 되지만 요새 노트북에 치면 되니까 그런 핑계도 없어요. 이제 내년 1월에 시험장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실제 변식 기출문제 사례 기록 이 주관식 답안을 5장도 안 써보고 들어가는 건 시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도 안 갖추고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고득점 하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회차별로 써보셔야 돼요. 써보시고 기록은 그야말로 메모법 정리 훈련을 위해서라도 써봐야 돼요. 기록 안 쓰고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럼 점수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소한 한 5에서 6회 분량은 한 2시간 반 정도, 왜냐면 이런 거 정리할 때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 잡아가지고 메모 문제 풀고 답안까지 써가지고 2시간 반 채운 다음에 이제 해설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추가 시간 잡아가지고 해본다로 가셔야 됩니다. 계속 답안 쓰라고 하는데도 안 쓰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페이지로 가죠. 메모도 CBT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기록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요? 기록 원문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록을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이런 것 다 기록 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변호사 시험 사이트 들어가면 문제지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라도 출력해가지고 보시거나 아니면 회차별 해설 같은 거라도 보면서 따라가셔야 돼, 복습할 때. 자, 일단 출제되는 서면 양식, 변론 요지서를 쓰시오, 검토 의견서를 쓰시오, 보석허가 청구서를 쓰시라고 찍어주고 우리 문제지는 친절하게 목차까지 잡아가지고 답안 예시 양식까지 주죠.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자, 두 번째 줄. 답안은 100점에 맞는 분량. 김갑동 거 50점, 이일남 거 50점이 기본이긴 한데 뭐 35점, 45점, 55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자, 두 번째 줄입니다. 간단하게는 1점당 한 줄 잡아요. 자, 사례 시험에서 이거 엄청 더 강조했죠. 우리 시험은 답안이 딱 답안지 분량을 한정해서 주는 시험이니까 주어지는 줄수와 배점은 한정돼 있으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산수계산 나누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 답안 같으면 1점당 1.25줄 잡는 건데 그냥 한 줄 잡으면 돼요. 여기도 똑같죠. 한 줄 잡아서 쓰다 보면 분명히 오버될 거니까 오버되고 오버되면 대충 분량 맞아 떨어집니다. 그걸 해놔야지 시간 분배도 된다 그랬어요. 사례 시험 같으면 설문 옆에 15점, 10점, 30점 써 있잖아요. 그걸 구획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도 써 있죠. 이 교수님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1점당 한 줄 잡았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기록은 답안지를 더 주죠. 이게 한 줄당 한 줄 쓰면은 기록 100점짜리에서 딱 2장 나와요. 그러니까 4바닥. 한 바닥, 두 바닥, 다음 페이지 한 바닥, 두 바닥. 총 한 장이 4바닥이잖아요. 그래서 4바닥, 4바닥 해가지고 8바닥 나오거든요. 딱 그 정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안지 자체는 4장을 주지만 2장만 채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4장을 줬는데 절반밖에 안 써가지고 손해보지 그런 거 없어요. 쓸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제 교재 보시면 그 기록형 기출해설도 딱 4바닥 2장 분량 맞춰가지고 그 답안 해설 내놨거든요. 그걸 8장으로 늘리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8장 못 써요, 여러분들. 사례보다는 기록이 좀 답안이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문단과 문단 사이 뭐 줄뜨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사례를 타이트하게 쓰는 걸로 훈련해놨기 때문에 그냥 기록도 거기 맞춰가지고 그 CBT 답안 예시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 줄당 1점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답안지 분량 줄수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우리 기록 시험이 10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시험은 200점이니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예요. 자, 그리고 자, 다시 자, 답안지가 이제 2장이면 어떻게 돼요? 요게 한 장이죠. 한 장에서 1페이지, 2페이지, 뒷면 3페이지, 4페이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에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써라고요. 물론 줄뜨기 같은 거 조금 더 이제 기록에서 여유 있게 하면 한 이제 5, 6페이지까지는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채워넣는 내용 딱 맞췄으면 딱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몇 줄이에요, 여러분들? 133줄인가 뭐 그래요. 132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1점당 한 줄 잡으면 100줄이니까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제 쓰다 보면 분명히 오버되거든요. 좀 오버되고 오버 체크한 거에서 오버되고 몇 줄씩 오버되다 보면 딱 요 정도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CBT 모범 답안 같은 경우도 딱 여기에 맞춰가지고 냈어요. 빡빡하게.
자, 근데 기록 답안은 사례 같으면 설문별로 분설해가지고 10점, 5점, 7점 이렇게 써주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사례 같으면 구획을 해놓고 답안 쓰는 걸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기록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돼 있어요. 김갑동 50점, 이일남 50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끊는 거예요. 세부 배점을 구획하는 건 없어요. 사례랑 다릅니다. 당연히 2부는 이제 그 문제별로 쪼개놨고 그 배점을 이제 2부는 채점 기준으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부 배점을 잡아놨지만 우리가 기록 시험에서 그 쟁점별로 공소사실별로 세부 배점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문제에 써 있는 걸로 세부 배점을 찾아가지고 구획을 해놓고 출발을 하지만 기록 답안은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김갑동 거, 이일남 거 쪼개시고 포인트는 뭐예요? 너무 오버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냥 여기서 끝내겠다로 가셔야 돼요. 기록 답안 8장 준다, 8페이지 준다 그래가지고 막 다 써야 된다 이런 거 아닌 겁니다. 이분도 지금 1점당 한 줄 쓰라고 하잖아요. 다 채우면 132줄이에요. 100줄 쓰면 여기서 끝나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만 잡는 거지 사례처럼 세부 구획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쭉 읽어보시고 두 번째 단락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변론 요지서와 달리 검토 의견서의 경우에는 유죄 결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죠. 그럼 반대 해석하면 뭐요? 변론 요지서에서는 특별하게 유죄임을 전제로 할 때는 정상 변론해라라는 사정이 안 써 있으면, 지시사항이 안 써 있으면 유죄 논증은 생략하는 겁니다. 하지만 검토 의견서는 내부적 보고니까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결론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상 변론 기재 지시가 없는 걸 전제로 한 뭐라고요? 변론 요지서는 최대한 무명공이에요. 유죄는 없어요.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주장을 하는 건 없죠. 변호인인데. 대신에 검토 의견서는 변호사들끼리 보고하고 검토해서 보고하는 서류니까 검토 의견서는 유죄 결론까지도 대등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뭐야? 변론 요지서에서 결론이 애매하면 유죄도 될 것 같고 무죄도 될 것 같고 아리까리하면 결론은 정해주세요. 무죄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이건 검토 의견서도 포함이기도 합니다. 결론이 애매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변호인이니까 무조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쓰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이 재판 실무보다는 쉬운 시험이에요. 재판 실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유죄 무명공이 다 열려 있잖아요. 대등하게. 근데 우리 시험은 최대한 유리한 결론으로 가는 방향이 이미 정해진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시험이라고 보긴 합니다. 뭐 뒤에서 다시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죄명에서 단서 찾기. 죄만 봐도 대충 떠오르는 거 있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이 나오면 뭐요? 268조의 죄를 범한 자의 3조 2항 본문에 따른 공소기각에 3조 2항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해가지고 다시 유죄 판결 때릴 거냐? 그리고 위반 행위와 사고 결과 사이에 직접적 원인 부정되는 케이스 혹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쫙 떠오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록 표지에서 사건명만 봐도 대충 배운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찾아야겠네. 뭐 친고죄가 나오면 고소 찾아야겠네. 반의사 불벌죄가 나오면 합의서 뭐 이런 거 찾아야겠네. 상습범 나오면 습벽 발행 관련해가지고 세부 절도별로 따로따로 찾아봐야겠네. 이런 것들이 쫙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자, 기록을 지금 한 장씩 넘기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죄명이라는 거 뭐야? 전체 기록 표지에 피고인 이름하고 사건명 써있죠? 그럼 메모예시 보시면 피고인하고 사건명 메모 이런 거 죄명 메모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차에서 단서 찾기. 여기서 말하는 목차는 뭐야? 공판 기록 목록이죠. 기록을 딱 넘기면 쩍쩍 나오는 거죠, 지금. 문제지 첫 페이지 답안 예시 있고 이제 기록 표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판 기록 목록입니다. 그래서 공판조서 1회 위에 페이지 있고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1회 공판조서와 2회 공판조서 사이에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 서류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뭐야?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일 거니까 합의서나 무슨 판결문 등본 같은 게 추가로 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변론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중요 서류겠구나. 이제 목차에서 인식하는 거고 내용은 실제 기록을 봐야죠. 자, 그리고 공판 기록 목록에서 무조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다른 거는 넘어가도 돼요. 왜? 실제 기록에서 보면 되니까. 근데 목록 단계에서 무조건 꼭 체크하라는 게 다섯 번째 줄에 있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는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공판 기록 목록이니까 아직 우리 공소장 안 읽었어요. 공소사실 분석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이걸 먼저 체크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바로 공소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공소사실 열심히 분석하면서 메모도 하고 쟁점도 찾고 막 기록 읽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공소장에 써있던 게 바뀌고 철회되고 막 추가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에 다 정리해뒀던 거 갈아엎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먼저 체크하는 취지가 뭐예요? 혹시 공소장이 바뀐 게 있으면 바뀐 거를 먼저 확인해가지고 뒤에 있는 공소장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것까지 고려해서 바꾼 다음에 공소사실 분석하고 기록을 읽겠다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판 단계에서 공판 목록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열린 공판기일에 대한 공판 조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왜? 검사가 신청한다고 공소장 변경이 되는 게 아니죠. 검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 결정을 해야 바뀌는 거예요. 기각하면 바뀌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만 본다고 이게 지금 뭐야? 변경된 거다 확인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당연히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변시 기록이 재판을 해봤자 2번밖에 안 하죠. 우리 변시 기록이 제2회 공판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공소장 변경의 수순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사회시험인가에 공소장 변경이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올 땐 가장 전형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 좀 이상하게 나와서 그렇고. 자, 공판기록 목록이니 그렇게 표같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서류 이름, 페이지, 누가 제출했는지 뭐 이런 거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는 뭐야? 1회 첫 재판에 대한 조서, 두 번째 재판에 대한 조서고요. 실제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나올 것 같으면 가장 전형적으로 여기 나와요. 기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편철이에요. 절차가 진행된 순서대로 편철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 사이에 들어가요? 공소장 변경을 첫 재판 전에 할 수도 있긴 한데 첫 재판 전에 일반적으로 안 하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애시당초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기소를 해놓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거 바꿔야겠네, 추가해야겠네, 처리해야겠네. 문제인식이 언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변경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기록은 재판이 하다못해 뭐 3번이든 4번이든 하면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막 다 달리 들어갈 여지라도 있는데 우리 시험 기록은 기본적으로 50페이지 끊어 맞춰야 되니까 재판을 여러 번 열 수도 없어요. 딱 2번이잖아요. 모두 절차는 첫 재판, 사실심리하는 두 번째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요? 첫 재판 하고 보니까 이건 바꿔야겠다. 검사가 이때 신청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순이라고 그랬어요. 허가 신청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 결정을 했을 것 같으면 어디 써야겠어요? 여기 써 있어요. 그렇죠? 결정이라는 것보다 판결은 재판서라는 서류를 써서 선고해야 되지만 결정 명령은 구두고지도 가능해요. 그럼 뭐겠어요? 첫 재판 끝나고 두 번째 재판 열리기 전에 검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두 번째 재판이 딱 열릴 때 재판장이 전에 검사가 이거 신청하신 거 허가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고지했다라고 어디 써 있는 거예요? 2회 공판조서 첫머리에 써 있어요. 이건 재판 시작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허가 여부를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요게 딱 체크가 되면 제2회 여기 페이지도 써 있을 거거든요. 여기 페이지 얼른 12페이지인가 펴가지고 딱 첫머리를 보면 몇 월 며칠 날 검사의 허가 신청을 허가한다고 결정을 고지함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까지 체크가 되면 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돼요? 여길 가야죠. 뭐가 바뀐 건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죠? 허가를 체크한 다음에 바로 앞 페이지를 찾아보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사이에 있으니까 공판조서 찾았으면 다시 페이지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한 장 넘겨보면 얘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허가된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허가 신청서에서 뭐가 바뀐 건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공소장 펴가지고 여기 써 있는 걸 덮어 씌우셔야 돼요. 덮어 씌운 다음에 이제 공소장 분석하고 공소사실 일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꼭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처음 나온 기록인 거고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이 좀 희한하게 한번 나온 게 뭐예요? 실제 이제 변시 기록 풀면 바로 보일 거예요. 허가 신청서가 여기 있지 않고 이제 응용이에요. 기본이 한번 나왔으니까 응용이 한번 나온 겁니다. 여기 들어간 기록이 한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배운 대로 차근차근 보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이번도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됐네? 근데 두 번째 재판 끝나고 했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확인하려고 봤더니 뭐예요? 다음 재판은 이 기록상에 있지도 않아요. 결론은 뭐예요? 허가가 없어요. 이 기록이 지금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검사가 두 번째 재판 끝나고 공소장 변경 해주세요라고 신청만 했고요. 기록상 뭐가 아직 없어요? 기각이 아니라 뭐가 아예 없어요? 허가했는지 기각했는지 법원의 결정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어요? 이 허가 신청된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한 검토 의견서 작성이에요. 그리고 별다른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자, 근데 출제 의도가 어떻게 돼요? 검토 의견서에서 뭘 쓰란 얘기예요? 요 자체를 검토해라가 출제 의도예요. 뭐 따지는 거예요?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입니다. 공소장 변경 형소에서 배우셨죠? 그러니까 형소를 안 배우고 기록 푼 공부하는 건 없어요, 그냥. 형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형소에서 기본 개념과 법리가 정리가 돼 있어야 이런 설명을 따라오죠. 중간중간에 혹시 희미한 거 있으면 다 복습할 때 따라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출제예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그래서 두 번째 재판 끝나고 허가 신청이 있었고요. 기록에 허가했다, 기각했다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서를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써봐라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답안 기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을 판단해가지고 동일성이 부정되는 바 이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예상됩니다. 라고 쓰는 게 답안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판 기록 목록 다음 페이지를 딱 펴보시면 뭐가 나와요? 체포 구속관계 서류 목록이 나와요. 자, 그래서 뒤에 쭉 읽어보시고 뭐 보통 생략되기도 하지만 생략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제 배운 거 떠올리시면 돼요. 긴급 체포, 자,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이 목록에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긴급 체포서 그리고 구속영장 괄호하고 체포된 피의자용 그 다음에 피의자 수용 증명이 떠요. 그럼 사실관계가 어떤 사실관계예요? 수사 단계에서 이일남이 긴급 체포됐고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발부돼가지고 구속돼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사안이에요. 자, 만약에 현행범이 피고인 이일남에 대해서 현행범 인수서 그 다음에 석방보고서가 뜨면 어떤 사실관계를 예상할 수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 우리 이을남 피의자가 현행범, 사인의 현행범 체포가 됐고 수사기관에 인도가 됐고 어떻게 돼요? 하지만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석방된 사실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뒤에 기록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서류 이름만 조합해가지고 수사 단계에서 체포 구속 관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 예상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 이제 활용하려고 형소법 배울 때 절차별로 서류 이름 잡아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처음 듣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쳐다봐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까지 지금 설명을 오래 할 게 아닌데. 공판 기록 목록 바로 뒷페이지에 있어요. 체포 구속관계 서류 목록, 그러니까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표처럼 딱 줄이 구획되어 있거든요. 자, 방금 예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뜨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현행범 인수서잖아요. 현행범인. 그럼 이건 어떤 사실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서류예요? 사인의 현행범 체포예요. 왜? 수사기관이 직접 현행범을 체포했으면 현행범 체포서가 뜨지 인수서가 뜨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서가 뜨면 어떻게 돼요? 현행범인 체포서가 뜨면 수사기관이 직접 현행범으로서 체포한 사안이 되는 거고요. 현행범 인수서라는 거는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해서 수사기관에 인도해서 인도받은 수사기관이 쓰는 서류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서류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기록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예상이 되잖아요. 시간 절약이 이런 건 다. 뒤에 읽어보면 돼요. 정독해서 읽어보면 써 있을 건데 읽기 전에 이미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이 문제인가 이런 걸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사인이 했으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자, 근데 뭐요? 석방 보고서예요. 힘들게 체포를 석방했습니다. 보고서입니다. 자, 그럼 뭐요? 절차 배웠으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현행범인은 뭐든 체포를 했으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 계속 구속을 할 것 같으면. 자, 근데 뭐요? 청구도 안 하고 바로 석방한 거예요. 만약에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기각해가지고 석방한 사안이면 서류 목록이 어떻게 잡혀요? 자, 만약에 이제 두 줄이 아니라 세 줄이면 어떻게 돼요? 현행범 인수서에 구속영장 청구서도 항상 괄호가 붙습니다. 그냥 청구서는 없어요. 판사 기각하고 석방보고서 뭐 이게 어떤 사안이에요? 이제 사실관계가. 사인이 현행범 체포해서 수사기관에 인도해서 수사기관이 인도받았고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검사가 판사한테 청구했는데 수임판사가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사유로 기각해서 석방한 사안이에요. 그게 판사기각입니다. 자, 만약에 서류 이름이 검사기각이면 어떻게 돼요? 사경 단계에서 사인이 현행범 체포해가지고 사경한테 현행범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가지고 사경이 검사한테 영장 청구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판사한테 청구도 안 하고 기각해버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석방해가지고 석방보고서가 뜹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자, 또 당연히 구속된 경우도 나오겠죠? 자, 이렇게 세 줄 나오는 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돼요? 수사 단계에서 긴급 체포됐고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발부돼가지고 구속영장이 나온 거예요. 구속영장도 어떻게 돼? 체포 전치주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미체포 피의자용이 있고 체포된 피의자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체포가 선행돼 있으니까 체포된 피의자용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구치소에 이제 수용돼가지고 구치소장 명의로 우리가 이 사람 신병 인도받아 수용했습니다. 증명서가 뜨는 거예요. 그래 딱 사실관계가 체포됐고 48시간에 청구되고 발부돼가지고 구속돼서 수용 중인 상태에서 기소됐구나, 구속된 피고인이구나가 딱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목록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거고 그 얘기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아직 공소장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5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증거 목록으로 가죠. 자, 아직 공소사실 분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인부 이런 것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쟁점이고 어떤 사실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류 이름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서류를 봐가지고 무슨 서류 이름 봐가지고 뭐 관련이 되면 대체 이름을 뭐하러 봐요? 자, 증거 목록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있죠?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증거 의견에서 X 표시 쳐져 있는 거 체크하라고 합니다. 일단 증거 목록의 기본 구성이 어떻게 돼요? 검사 제출 증거 목록, 피고인 측 제출 증거 목록. 검사 제출 증거 목록은 다시 서류 목록, 증인 증거물 묶어서 목록이에요. 피고인도 서류 목록, 증거물, 증인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라고요? 검사가 제출한 서류 등 목록을 보고 거기 증거 의견란에 동의했으면 동그라미, 부동의했으면 X, 내용 부인했으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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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써져 있겠죠?
거기서 X 표시된 것만 체크해서 1차적으로 뭐 하는 거야? 전문법칙 예외에 따른 증거 능력 판단합니다. X 표시만에 체크해요. 거기 동글뱅이가 쳐져 있으면 증거 동의해버렸으니까 전문 증거도 증거 능력 있으니까 판단할 게 없어요. 그래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부동의를 전제로 전문법칙 예외를 아직 공소사실 분석도 안 됐지만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찾아가지고 판단을 해놓는 거고요. 자, 주로 뭐요? 피신조서, 진술조서예요. 312조 1항, 3항, 4항, 5항, 6항 이런 거 찾아가지고 확인해 두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는지도 다 한 번씩 설명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그 얘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위수증 같은 거는 뒤에 이제 메인 기록을 봐야지 판단할 수 있어요. 목록 단계에서 판단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다섯 번째 단락. 여기다 별표 하나 쳐두시고. 자, 형사 때도 강조했죠. 이제 최근 기록으로 올수록 어떻게 돼요? 한 7회인가 8회 이후부터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 구도가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한 7회까지만 해도 100% 공범인 공동 피고인만 나왔으니까 그냥 공범인 걸 전제로 다 증거능력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 시험으로 난이도가 올라온 거죠. 자, 최근 시험으로 오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공소장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뭘 판단하셔야 돼요? 이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공범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김갑동, 이율남이 공범 아닌 공동피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검토를 먼저 해놓은 걸 바탕으로 증거 목록으로 와가지고 이 피신조서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공소사실 관련이니까 312조 4항에 따라서 증거 의견으로 가름할 수 없고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증거능력 판단하셔야 되고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는 별도 증인 목록 볼 필요 없이 그냥 내용 부인 취지로 당해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하고 있으니까 검사 피신, 사경 피신 전부 다 증거능력 부정된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범인 경우와 공범 아닌 경우를 공소사실별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증거 목록에서 증거 부동의 체크한 다음에 전문법칙에 특히 피신조서에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증거능력 판단까지 완벽하게 해서 여기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이제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5페이지 하단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공소장으로 가죠. 자, 공소장의 기본 구성은 피고인 관련 사항, 공소사실, 첨부 서류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로마자 2번의 공소사실은 무조건 꼼꼼히 읽어요. 그리고 로마자 1번에 있는 피고인 관련 사항에서는 뭐 정도만 간단히 체크하시면 돼요? 죄명과 적용 법조 체크합니다. 그리고 적용 법조 같은 것도 죄명 같은 것도 공소사실 읽으면 다 판단되거든요. 근데 왜 얘를 먼저 일단 한번 쓱 훑어보라 그래요? 생전 처음 보는 특별법 범죄 같은 거 혹시 나온 거 있냐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갑자기 처음 공부를 한 적도 없는 갑자기 막 특별법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소사실을 분석하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해당 처음 보는 죄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밑에 적용법조에 무슨 법의 몇 조, 몇 항, 몇 호의 준용 규정까지 친절하게 각직 규정에 숫자가 써있죠? 자, 뭐 하셔야 돼요? 공소장 읽기 전에, 공소사실 읽기 전에 법전을 찾아가지고 이 범죄가 도대체 법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법에 써있는 구성요건을 빨리 일독을 하고 나서 공소사실을 읽어야지 공소사실이 분석됩니다. 처음 보는 죄를 그냥 사실관계에 읽는다고 분석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려고 적용법조 죄명은 빨리 훑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용법조에 이제 추가로 좀 볼려지가 있는 게 뭐요? 총칙규정 확인합니다. 적용법조 규정 설시가 각칙규정을 앞에 쓰고 총칙규정을 뒤에 쓰잖아요. 검찰 실무 하시는 분들 이거 순서도 외우죠. 각총상성, 누법, 상누미법, 자장, 경소법 뭐 이렇게 가요. 뭐 그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뒷부분이 지금 뭐요? 공범관계에 대한 총칙규정, 죄수관계에 대한 총칙규정이 써있어요. 요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31조 1항이 써있으면 교사범인 거고 30조가 써있으면 공동정범인 거고 32조가 써있으면 방조범이에요.
3738이 붙어 있으면 전단 경합인 거고 40이 써 있으면 상경 기소된 게 하나 있는 거고 3739가 써 있으면 후단 경합인 거고 3738, 39가 세 개 같이 써 있으면 전단, 후단이 섞여 있는 케이스인 겁니다. 왜냐면 검사의 죄수 기소가 잘못된 거에 대한 판단을 쓰시고 이런 것도 출제된 바가 있고 그러고 검사가 일단 실경으로 기소했는지 상경으로 기소했는지를 찾아놓고 요게 잘못됐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선 찾는 게 그 적용법조에서 죄수 규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자 2번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그야말로 뭐 풀듯이 보시면 돼요? 사례시험 풀듯이 보시면 돼요. 공소장에 써있는 사실을 쫙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불법원인 급여 횡령한 게 튀어나오면 쟁점과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례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고 법률 판단 쟁점, 그냥 법리 쟁점 뽑아가지고 쟁점을 뽑는 순간 이제 공부가 된 상태면 답까지 다 나옵니다. 불법원인 급여 횡령 딱 찾았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공소장에 있는 공소 사실만 읽어봐도 쟁점과 잠정적 결론, 왜냐면 최종 확인해야 되니까 잠정적인 결론이 한두 개는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럼 그런 거 찾은 거 있으면 바로 메모에 쟁점과 결론까지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찾은 게 맞는지 이제 쟁점에 대한 결론을 사안포섭을 해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제 확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 공소사실은 기록을 빨리빨리 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완급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공소사실 메모 같은 거 할 거 같은 메모도 해가면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방금 한 얘기 써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례 문제 풀듯이 공소사실 분석해가지고 1차적으로 쟁점 찾아내고 결론까지 찾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찾겠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에 쟁점란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쟁점을 채워 넣는 순간 대충 결론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예시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로 가요. 자, 실제로는 공판 기록까지 읽어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공소장 분석한 다음에 제1회 공판조서로 가면 두 번째 페이지 위에 있어요. 피고인 측의 인부 진술. 검사가 먼저 공소장 당도로 모두 진술한 다음에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 인부 진술이죠. 그럼 피고인이 뭐라고요? 몇 항은 인정하고 몇 항은 이렇게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거기서 몇 항이라고 했을 때 1의 가항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했을 때 그 1의 가항의 그 항 숫자는 어디를 인용하는 거예요? 공소장에 있는 공소사실 목차를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의 가항이라고 써 있으면 얼른 공소장에 항 찾아가지고 아 이거 부인하는구나 이렇게 찾거나 아니면 메모에다가 뭘 하시면 돼요? 메모 죄명에다가 항을 써버리면 돼요. 그 공소사실 항 같은 거 죄명에다 추가해가지고 1의 나 이렇게 해가지고 점 찍어가지고 표시해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메모하고 메모법 확정하면서 추가하고 빼고 할 것들이에요. 그런 걸 해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순간 뭐라고요? 인부에 X 쳐져 있고 또는 일부 부인의 세모도 치죠. 그리고 뒤에 부인 취지를 잡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피고인 변소 요지고 사실인정 쟁점의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이 변소가 먹히면 무죄일 거고 변소를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유죄가 뜨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인정 쟁점이 잡히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인정 쟁점이 잡히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메모해가면서 기록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인정하는 거는 보강증거 하나 찾고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걸 전제로 그냥 쟁점에서 포섭할 것만 하나 찾아가지고 무명공 결론만 잘 맞췄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야지 2시간 만에 문제 풀고 답안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판기록이랑 수사기록까지 쫙 분석해서 읽고 메모까지 해가지고 쟁점과 결론을 다 찾아놓고 마지막에 이제 수사기록까지 다 읽고 메모까지 했으면 메모 정리를 한번 하면서 전체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문제를 다 풀었다라는 거는 메모까지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시간이 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상적인 목표는 문제 풀고 메모 완성, 결론까지 쫙 내는 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답안 쓰자라고 하기 전까지 딱 1시간이에요. 문제 풀고 메모할 때까지를 목표를 1시간을 잡고 이제 메모 펴놓고 문제 막 뒤져가면서 답안을 구색에 맞춰가지고 쓰는 게 1시간입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근데 그건 이상인 거고 실제로 써보시면 알아요. 무조건 70분 오버예요. 딱
어느 정도 1차적인 메모를 완성하는 시점이 한 60분에서 70분째일 거예요. 그러면 한 5분 정도는 그래도 숨을 고르고 메모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공소사실별로 쟁점을 내가 다 찾았고 잠정적인 결론을 다 내렸는지, 혹시라도 하나 빠져 있으면 그 부분을 다 뒤져가지고 풀어봐야 돼요. 쟁점을 누락한 거니까. 자, 그리고 또 뭐 하셔야 되냐면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도 특히 사실인정 쟁점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뭐 하셔야 돼요? 증거 메모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자, 그 메모 예시 한번 보세요. 자, 아직 결론 부분이 공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판 기록이랑 수사 기록까지 읽었고, 공판 단계에서 사실인정 쟁점 잡혀가지고 증거 메모까지 완성을 지금 딱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기 전에 증거 메모를 정리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2단계에서 이제 뭘 펴는 거냐면, 아까 증거 목록에서 1차적으로 증거를 처리해서 체크해 놓은 것들 있죠. 그 증거 목록에 체크가 돼 있을 거거든요. 자, 거기를 일단 펴놓고 메모에다가 또 위수증이나 무슨 전문법칙, 전문진술 같은 거 추가로 증거 능력 부정되고 한 것도 메모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자, 뭔 소리냐면, 자, 증거가 이렇게 9개를 내가 메모를 해놨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는 증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검사 제출 증거가 돼요. 사실인정 쟁점에서 검사 제출 증거, 부합 증거를 써주고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논하는데, 물론 생략도 가능을 합니다. 노수환 교수님이랑 생략하라고 하시죠. 저는 좀 쓰는 편인데 CBT 쓸 것 같으면 생략하는 것도 괜찮아요. 빡빡하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문법칙에 1차적으로 검토한 거랑 내가 기록 읽으면서 추가로 확인했던 위수증 독수독과 전문지식 이런 거 가지고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파란색이나 뭐 이렇게 색깔 다른 걸로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거 안 써있고 목록에만 써있는 거면, 아, 이거는 312조 4항, 314조 보충도 안 되고, 이거는 312조 1항, 요거는 313조 1항, 이런 식으로 답안에 쓸 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쳐내는 작업을 해요. 답안에 이걸 써야 되니까,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자,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는 거야? 신빙성 탄핵의 대상을 잡아요. 탄핵의 대상이 뭐야?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쳐냈다는 건 뭐야? 나머지는 다 증거 능력이 있고 증거 조사까지 해가지고 판사가 다 내용을 읽고 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야? 우리가 지금 다투는 게 여기 써있죠? 나는 사기 공모한 적 없습니다. 특수강도 교사한 적 없습니다. 라고 부인 취지가 써있을 겁니다. 자, 안 했다고 우리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했다고 하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진술을 담고 있는 증거를 찾는 겁니다. 일회 기록 같으면 이일남이 자꾸 나는 교사한 적도 없다 그러는데 이일남이 자꾸 내가 교사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일남의 법정 진술, 뭐 피신 조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일남의 진술을 담고 있는 거예요. 형태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뭐야? 탄핵의 대상으로 삼을 거를 이렇게 체크해 놓게 돼요. 자, 그러면 답안 구성이 어떻게 돼요? 지금 사실인정 쟁점이 당연히 이걸 알겠지 하고 이걸 설명 안 하고 가는데, 혹시 이 목차 구성이 지금 안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자, 답안을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아까 부인 취지 베껴놓은 거 있죠? 그대로 들어가요. 베껴놓은 게 없으면 어딜 피면 써있는 거예요? 제1회 공판조서에 부인 취지 그 표현을 베껴 쓰시면 돼요. 피고인은 칼 주면서 교사한 적 없습니다 라고 쓴다고. 그냥 평가적인 표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인 취지 100개라고 이런 거. 길게 쓸 필요 없어요. 노소환기도 책에 보시면 장황하게 좀 쓰지 말라 그래요. 최대한 메모한 거 활용하는 거고 메모에 문장을 안 해놨으면 안 베껴놨으면 얼른 페이지 확인해가지고 펴서 베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사 제출 증거를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열된 걸 베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요거 있습니다. 베끼는 거예요, 그냥. 그니까 써도 상관없어요. 베끼면 되는 거니까 논쟁이 필요 없죠.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자, 근데 뭐 생략하라는 게 약간 이제 교수님들의 주된 의견이니까 그냥 생략한다 칩시다. 근데 이걸 생략하는 거랑 생략하지 않는 거랑 여기가 호응돼가지고 표현이 좀 바뀌는 게 있어가지고 맞춰 써야 될 건 있어요. 생략을 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좀 더 보완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애매하게 또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생략하는 걸로 하죠. 자, 생략하고 그 다음에 뭘 쓰는 거예요? 이 작업을 왜 해놨어요? 여기서 쳐낸 것들이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거죠. 증거 능력 없는 거. 우리 답안에 어떤 답안은 없어요? 증거 능력 있는 걸 논증하는 건 없어요. 기록 답안에서. 검토 의견서를 하더라도 그런 거 없습니다. 사례 답안은 있는 걸 있다라고 검토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에 증거 능력 있습니다라고 쓸 일이 있지만 기록 답안에서는 없는 증거만 쓰지 있는 증거는 논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 판단할 때 있으면 넘어가는 거고 없으면 규정 논거까지 써가지고 메모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빙성 탄핵에 대한 세부 목차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전형적으로, 역시 변형될 수는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건 신빙성 탄핵이 가장 배점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분량이 제일 많이 잡히니까. 배점은 분량에 비례합니다. 탄핵의 대상을 먼저 특정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변소유지에 대응하는 거죠. 특수강도 한 적 없는데 교사한 적 없는데 자꾸 그 정범인 이을남이 우리 피고인이 교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라고 쓰는 거라고요. 당연히 얼른 기록 펴가지고 표현을 100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자, 여기가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아까 체크라는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피고인 이을남의 법정 진술이나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조서 등 기재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증거를 써가면서 물론 우리 시험 답안에 증거 기재 이제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원칙대로 쓸 때는 이을남의 진술 증거, 이을남의 진술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우리 이을남이 자꾸 우리 피고인이 교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탄핵의 대상 진술을 특정해서 한 줄을 써주고 여기에 대한 이제 논거를 쓰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넘버링 붙여가지고 점점점점 쓰는 거 있죠. 그리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죠?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면 아까 특정했으니까 지시하면 돼요. 위 이을남의 진술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증거 가치가 낮습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쓰는 거예요. 전형적인 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할 건 뭐예요? 잘 특정했으면 근거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말이 맞게 풍부하게 많이 찾아 쓰는 게 기록 답안의 득점 포인트예요. 탄핵의 근거를 3개 찾았으면 3점 들어가는 거고 5개 찾았으면 5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충 여기 힘들다고 그냥 뭐야 남들 5개 쓰는데 나는 대충 맨날 나오는 일관성 대충 써야지 하고 한두 개 쓰고 나오면 3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원점수로. 그럼 객관식 한두 문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를 쓰라고 지금 출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대충 쓰면은 기록 시험을 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기 찾아 쓰는 게 힘든 겁니다. 시간 걸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가하고 하는 건데 여기를 대충 보시면 안 돼요 또. 어쨌든 그래서 위 진술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예요. 자, 그니까 뭐야? 다시 보시면 이게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자, 탄핵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기록 메모의 플러스 쪽이 전부 다 뭐야? 신빙성 탄핵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사정 등을 문장을 베낄 수는 없으니까 키워드와 페이지 표시를 해놓고 실제로 답안을 쓸 때는 키워드로 떠올린 다음에 얼른 페이지 펴가지고 표현 같은 거 확인 비교해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란에는 증거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플러스 란에는 증거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탄핵 근거가 될 만한 사정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표현이 다르죠. 마이너스 증거는 증거 명칭으로 들어가요 지금. 왜냐 검사 제출 증거도 쓰고 증거는 검증거 이 증거는 없다 이름을 써야 되니까. 하지만 신빙성 탄핵 플러스 쪽은 어떻게 돼? 탄핵의 근거는 여기서 요런 사정을 고려하니까 이게 믿을만하지 못하면 논증할 때 들어쓸 거니까 어떻게 돼?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멘트 자체가 써있는 페이지 표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 여기는 무조건 문제지를 뒤져볼 수밖에 없어요. 표현 자체를 메모를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페이지 표시 항상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5번으로 갑니다. 부족 증거 등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쳐낸 거, 탄핵한 거 말고 지금 위에서 써먹지 못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부족 증거가 돼요. 자,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검사 제출 증거를 목차를 잡아 썼으면 문장이 똑같이 들어. 모든 답안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왜 등이요? 달리 없어요. 부족하고 달리 없다가 1.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쓸데없이 부족하다만 쓰고 그냥 다 썼다 나오면 달리 없다 보면 배점 빠지는 겁니다. 달리 없다가 핵심이야. 달리 없으니까 증거 불충분 무죄예요. 그러니까 부족 증거랑 달리 없다가 중요도로 따지면 달리 없으니까 여러분들 후단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누락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검사 제출 증거를 썼으면 그냥 나머지로 퉁치면 돼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없어요. 자, 근데 검사 제출 증거 목차를 날렸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족 증거를 아까 체크한 거를 나열을 하셔야 돼요. 이 증거, 이 증거,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없다고 하셔야 돼요. 자, 왜 달라져요? 검사 제출 증거를 썼으면 자, 9개를 나열을 하고 그 중에 3개를 쳐내고 그 중에서 2개를 탄핵했죠? 그럼 뭐야? 나머지로 지시 특정이 돼요. 9개 나열한 것 중에 쳐내고 탄핵한 나머지 이렇게 지시가 되잖아요. 특정이 되죠.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검사 제출 증거 목차를 잡았으면 나머지라고 쓰면 돼요. 그냥. 나머지가 뭔지는 나는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냥. 자, 하지만 검사 제출 증거를 안 썼으면 어떻게 돼요? 특정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라고 쓰면. 지시가 안 되는데 지시대명을 쓰면 그건 비문인 거예요.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제출 증거를 이제 날렸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메모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쓰려고 메모하는 거예요. 이 4개의 증거 쓴 다음에 얘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없다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4개를 또 나열하려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1~2개 쓰고 등으로 퉁치라 그래요. 실제 답안 쓸 때는. 그러니까 가장 원칙적인 답안 기제와 현실적인 답안 기제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빠짐없이 부족 증거를 쓰는 게 원칙인데 언제 쓰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또 증거 메모하다가 검사 제출 증거를 또 안 쓰려고 작정을 하면 여기 메모를 또 꼼꼼하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몇 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부족 증거 몇 개, 1~2개 쓰고 등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에 부족하고 탈리 없으니까 후단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가장 전형적인 사실인정 쟁점 답안 목차인거고 1회 시험이 가장 사실인정 그 2개가 그냥 전형적으로 나왔어요. 딱 변소유지,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신빙성 탄핵의 부족 증거에 가지고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인정 쟁점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했을 때 가장 기초 연습 문제로 풀만한 게 1회 기록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통기록을 볼 시간이 없더라도 1회 기록 정도는 한번 사실인정 위주로 한번 읽어보는 건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페이지 답안으로 다시 와요. 나머지 내용 좀 더 추가로 보면서 가는데 좀 쉬었다 하죠. 추가 설명이 많아가지고 좀 길어지죠. 그래서 쉬었다가 6페이지 답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